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화목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는 부모님을 돕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딱 중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겨우 갈 정도였고 말이죠. 딱히 꿈이나 하고 싶은 게 없었던지라 성적에 맞춰 학교에 갔고 취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취미가 영화를 보는 것이었는데 제 주변에는 저만큼 영화를 많이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작은 모임 같은 걸 들었었거든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종교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영화의 취향이 비슷했어요. 말이 잘 통했고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말이 잘 통하고 또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쌓이기 마련이잖아요. 남편도 저도 서로 첫눈에 반했다거나 불같은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연애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엄청난 효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 특히 지금은 제 시어머니가 된 자신의 어머니랑 통화할 때 느끼긴 했었어요. 네, 어머니. 식사는 하셨고요. 밥 거르시면 안 된다니까요. 꼭 챙겨 드세요. 감기 기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은요? 꼭 가보세요. 저번처럼 저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처음에 그런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한테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까뜻해. 자기 정도로 부모님께 높임말 쓰는 사람 잘 없지 않아? 나는 잘해야 돼. 왜? 어릴 때 마음고생 많이 시켜드렸어? 제 그 질문에 희미하게 웃던 남편이 생각이 나네요. 끝까지 왜 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갔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집안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저는 평범한,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딱 서민 정도 되는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데 남편의 집은 재산이 좀 있는 집이긴 했어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또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도 꽤 있는 남편도 좋은 학교를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인사를 가고 난 뒤 엄마 아빠가 그런 걱정을 하셨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반대하면 어떡하나? 우리 집이 너무 평범해서. 왜? 요즘은 있는 집 사람들이 더 한다잖아요.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것 같거나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 아빠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고 소중하다. 인사를 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가기 전에 선물들을 고르면서 긴장한 티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긴장을 해? 아니, 자기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봐. 그러신 분들 아니야.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들어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고 인사를 갔었습니다. 양손에는 엄청나게 선물을 사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기우였던 건지 너무나 저를 환영하고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저를 처음 보자마자 바로 며느리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는 내내 너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둬 남편이 그렇게 효자인가 싶었어요.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내가 복이 많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뿐이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아주 작은 마찰도 없었어요. 정말 평온하고 평탄하게 모든 과정이 준비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그런 걱정을 미리 했다는 걸 쑥스러워할 만큼
모든 게 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결혼식에 와보고선 다들 부러워했어요. 결혼식도 성대했고 또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시어머니는 계속 제 옆에서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저를 챙기셨거든요. 오죽하면 결혼식을 도와주신 식장의 직원분들이 다들 친정 어머니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정말 행복했고 또 그 행복이 계속 될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예상은 바로 비껴나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말입니다. 너는 선물이 이게 뭐니? 네? 제가 당황해서 눈이 동그래져 물었어요. 사실 그 전에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걸 다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도 하지 않은 게 신경이 쓰여 나름 신경을 쓴 신혼여행 선물이었거든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제 기준에선 또 제 나름으로는 많이 신경 쓴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걸 사왔냐고 꾸중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으로 되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니? 너는 내 사회적 지위야 체면은 생각 안 하니? 네 기준에서 좋다는 걸 사면 어떡해? 그제야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런다는 걸 알아챘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거였고 사실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이라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당황하고 놀라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때마침 남편이 시아버지와 회를 사러 밖을 나가 집안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밖에 없었습니다. 없는 것들이 눈치도 없고 내가 좀 잘해줬다고 아주 그냥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아니다. 네가 예뻐서 네가 좋아서 내가 웃으면서 비위 맞춰준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도 또 예쁘게 보려고 노력한 거지. 그런데 너는 어쩜 이렇게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니? 저는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쓴 건데. 네 기준에서 너희 집안에서 보면 그렇겠지. 그런데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은 다르잖니? 뭐든 네 기준에서 몇 배는 높여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왜 몰라? 그 정도 생각도 못할 만큼 멍청하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고는 저에게 그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는 이런 가방 쪽팔려서 밖에 못 들고 다니니까 다시 선물을 사오던 아니면 아예 선물하지 말던 해.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야.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가방을 다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다시 가면을 쓰고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라기 타박을 좀 했어요. 뭘 이런 거 사오냐고. 어머니가 아들 보내면서 그래도 뭘 하나 안 받은 게 마음이 쓰인다고 굳이 하나는 사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괜찮다. 진짜야. 그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한테는 이런 거 사오지 마. 알겠니, 아가? 다시 가면을 쓴 채 세상 다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멍하게 있다가 저를 바라보는 눈들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뭘 그렇게 화들짝 놀라? 남편의 그 질문에 순간 시어머니의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찰나여서 저만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해서 서운했니, 아가? 사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고 가방을 나한테 집어 던졌고 하는 이야기들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와서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황해서 아마 똑같이 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섭기도 했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가면을 갈아 끼우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굴 수 있다는 게 저는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라
말 그대로 무서웠어요. 또 어떤 행동을 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그래, 이해해주니 고맙구나. 앞으로는 이러지 마렴.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정히 웃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묻더군요. 당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조금 전부터 얼굴이 왜 그래? 어? 아니야. 어머니가 무슨 기분 나쁠 말이라도 하셨어? 그때 순간적으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건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사이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머니와 아들이었잖아요. 게다가 제가 봐온 남편은 엄청난 효자에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살피는 사람이었고 말입니다. 물론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지만 쉽사리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그 정도로 180도 달랐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어요. 와, 완전 소름 돋는다.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들 많이 봤지만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그니까 나도 너 결혼식에 너희 시어머니 봤잖아. 그렇게 잠깐 봤는데도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한테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랬다고? 야, 나도 안 믿기는데 너희 남편이 믿겠냐? 무조건 네가 덤탱이 써 이건. 네 말 아무도 안 믿어줄걸? 기회를 봐서 제대로 알려야 해 이런 건. 그니까 당분간은 가만히 있어봐. 저도 친구들 생각과 같았어요. 모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서서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믿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희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서 잠시 그랬던 거다.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상황을 더 세게 받아들인 거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둘만 있을 때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달랐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너는 진짜 잘하는 게 뭐니? 이런 날 네가 일찍 좀 와서 음식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그이가 어머니가 천천히 오라고 하셨다길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니? 어? 말을 잘 들어도 뭐라고 했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아니, 저번에 어머니가 일찍 와서 음식이라도 좀 해두라고 하셔서.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지. 너는 어쩜 이렇게 눈치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니? 눈치 있게 굴레서 신경을 써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말 같더라고요. 남편이 종종 제 표정이 좋지 않은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말을 물어왔지만 매번 이야기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았죠. 그러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올라온 계기는 엄청난 일이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왜 힘들거나 슬픈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쓰러진 엄마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경란 씨의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네, 저희 엄마인데요.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이상해 재검을 했는데 엄마가 암이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이 모든 일이 다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누워 계시는 와중에 엄마의 암 송구라니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듣는 과정이 정말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유방암 4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할 단계는 지났고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시죠. 이러고 암이 좀 작아지면
그때 차후의 치료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남동생이 대신에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 얼마나 사실 수 있나요? 항암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진행 상황이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했습니다. 저는 당장 지방에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고 남편도 다시 서울로 발령 신청을 냈어요. 그렇게 엄마와 아빠의 병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긴 병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듣곤 했지만 저는 제가 죽어도 좋으니 부모님만은 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말 간절하게 병간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정말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연락하고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가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는 왔으면 왔다고 연락하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건너서 들어야 되겠니? 경황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보통 그 정도로 사람이 힘든 일이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면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타박을 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사람을 향한 배려인 거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게 정말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저는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정말 부정 중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들으니 뭐라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 수 있다든? 네? 내 말 못 들었어? 얼마나 사실 수 있다고 들었는지 묻잖아.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듣긴 했는데 항암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더라고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생각을 알 수는 없었지만 막연히 자신도 또래이고 하니 궁금해서 물어보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원망이 조금 들기는 했지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사온 과일 바구니를 저에게 전달하고는 돌아갔어요. 오늘 어머님 오셨었어. 어? 나 이야기한 적 없는데 어떻게 하셨지? 어디서 들으셨나 보더라고. 별 말씀은 없으셨어? 그냥 어머니 시한부 판정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인지 그런 거 물어보고 가셨어. 제 그 말에 남편은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제 어깨를 도닥였습니다. 또래시고 하니까 남일 같지 않아서 궁금하셨나 보다. 그래도 그 말이 당신한텐 상처가 됐을 텐데 미안해.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서럽기도 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안겨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보자고 말입니다.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굉장히 몸이 힘든 상태긴 했지만 그래도 부르시니 거절할 수가 없어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오라고 하신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나랑 둘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 보던데? 그럼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당신 힘들어서 혼자 못 보내.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남편은 기어코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의아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안에만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그러도록 뒀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자도가 좀 있으시니? 아니요. 사실 그 아니요라는 말을 뱉기까지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바로 그 전날 의사 선생님에게 항암제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약을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거든요. 엄마 체력은 떨어지시지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고 하지. 정말 심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살짝 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헛것을 봤나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람이 못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 소식에 즐거워할 사람은 없잖아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잘못되신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아기를 가질 만큼 뭔가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지만 잘못 봤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네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비어있지? 네?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리고 곧 믿기지 않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을 나를 좀 줬으면 한다. 순간 제가 무슨 말을 잘못 들었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 2번 하게 하지 마라. 그 집 나 달라고. 왜요? 정말 왜라는 질문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그 당당한 태도가 정말 지금 제가 들은 말이 이게 맞나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어차피 곧 빈집 될 집이잖니? 정말이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 이제 곧 빈집 될 집 아니냐는 말이다. 너도 그 집이 다른 모르는 사람이 그냥 사는 것보다 종종 찾아올 수 있고 관리 잘할 사람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니까 내가 거기서 사는 게 너도 좋은 일이라는 말이야. 아니,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들을 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정말 기가 찼지만 애초에 집이 없으신 분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얼굴로 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나, 네 시애비랑 따로 살 거야. 그 양반 답답해서 내가 이제 못 버티겠어. 전에 보니까 너네 친정이 위치도 괜찮고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인 것 같고 또 곧 빌집이기도 하고 내가 한두 해만 더 지나면 칠순이잖니. 칠순 선물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줘. 분노로 몸이 떨린다는 게 그런 기분이구나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이 상황이 진짜고 저분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게 실감이 났고 그걸 실감하는 순간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났거든요. 세상에 저를 얼마나 호구로 보고 저희 가족이 얼마나 병신 같으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빈집도 아니고 비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분노로 낮아진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살짝 놀란 것 같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인간도 아니죠.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에 가까운 이야기고 너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그렇다고 한들 제가 왜 그 집을 어머님을 드려야 하는데요? 어머, 결혼 때 혼수예당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은 거 기억 안 나니? 너는 몸만 딸랑 왔잖니? 그런데 그 정도도 아까워? 시애미가 달라면 주는 거지 말이 뭐 그렇게 많아? 아무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으마. 가봐. 완전 그냥 막무가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빈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집을 미리 빈집이 될 걸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거절하는 건 어머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버릇이 없거나 한 게 아니라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시어머니가 그러라면 그럴 것이지 말이 많아? 지금 당장 그러겠다고 말하네?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사고로 누워있고 시한부 선고받은 사돈들 곧 죽을 거니 그 빈집 칠순 선물로 달라고 며느리한테 말했다고. 다들 어머니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걸요?
너 말 다 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 뺨을 내려치려는 듯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만두시지 못하세요? 남편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오랜 시간 나오지 않으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왔다가 이 대화를 듣게 된 거구나 했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 몹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랬겠죠. 그간 가면을 쓰고 남편에게 세상 다정하고 착한 척 해왔던 게 한순간에 다 들통이 났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이 많이 놀랐을 걸로 생각하고 충격받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놀라우리만치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더 놀라웠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 시어머니는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잡은 그 멱살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 거 다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아내 것까지 다 뺏어가시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러나 싶었어요.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일단 이것 좀 놓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멱살을 놓지 않은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남편은 힘을 더 꽉 줬어요. 칠순이 다 되어가는 여자가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를 힘으로 뗄 재간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떼어내지 못했고 말이죠. 그러게 적당히 하셨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한테도 다 들키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며느리까지 불러서 이런 몰상식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세요? 이걸 제가 가만히 두고 볼 걸로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뭔가를 다 아는 듯 이야기하는 남편을 사색이 된 얼굴로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혹시나 섭섭해하실까봐 최선을 다했어요. 동생이랑 대놓고 차별하셔도 나는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그건 키워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티를 내시는데 제가 모를 걸로 생각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주 옛날 남편이 갓난쟁이던 시절에 남편의 친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금방 재혼하셨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남편에게 남동생이 생겼고 그게 도련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도련님을 자주 만날 일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어딘가 도련님을 더 챙긴다는 생각은 계속 해왔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첫째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 깍듯하게 시어머니를 대하니 조금 더 애교가 있는 도련님이 편하신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정말 본인의 아들이 아니라 차별한 거였어요. 이 정도로 제가 대접해드리고 봐드렸으면 적당히 하셨어야죠. 아버지 재산 몰래 빼돌리려고 했던 거 들켜서 이혼당하게 생기셨다고 며느리를 불러서 아픈 부모님 곧 돌아가시면 빈집 될 거라며 그 집을 달라고 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꼭 깨물더군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줄 것 같자 시어머니는 미리 그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도련님에게 다 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했고 시어머니가 유책 사유가 분명해 재산 분할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살집도 마땅치 않게 되어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고 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요구긴 하잖아요. 본인도 그걸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졌겠죠. 아니, 싫으면 안 주면 될걸. 이건 나. 그래서 날 치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어? 시어머니의 그 악쓰는 모습을 가만 바라보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 성정과 성격으로는 제가 그동안 잘했던 게 눈에 들어오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이 엄마를 네 아빠처럼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니?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편이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에게 오늘부터 어머니는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남편은 한 번 한다고 하면 아는 성정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그 성정을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았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가면을 써가며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한 척 굴었던 거였고요. 게다가 지금 남편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시어머니는 큰일 났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일 난 게 맞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제야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그런 거야. 네 아빠는 나 쫓아낸다고 하지. 그러면 갈 곳은 없지. 그래서 너무 막막한 마음에.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보다가 거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아프신데 그걸 곧 죽을 사람들 취급해가면서 그 집이 빈집되니 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험악해지는 걸 저는 봤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면피하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아니다.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가야, 미안하다. 곧 다시 제가 늘 보았던 그 소름 끼치는 가면을 쓴 채 말을 이어갔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거 이제는 연기인 거 다 아니까 그만하세요.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곧 다시 인상을 찌푸렸어요. 완전히 가면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는 이판사판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주는 애도 저버리고 지금 나를 쫓아내겠다는 이 말이야?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그건 짐승이랬어. 지금 짐승 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니? 네 아버지를 말려도 시원찮을 파네? 봐도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저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는지 평온한 얼굴이더군요. 이게 다 스스로 자처한 일이시잖아요. 그러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 가만히 남들처럼만 해도 이런 말년이진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때 누군가의 엄청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야?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파리하게 질려가셨어요.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안 했죠. 시아버지는 굉장히 대쪽 같은 성격을 지니고 계신 분이었어요. 한 번 아니면 아닌 남편의 성품은 바로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시아버지는 그날 늦기로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집으로 부른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일찍 끝나셔서 집으로 일찍 귀가하신 거고 이런 모습을 다 보게 되신 거였어요. 자네가 죄를 지어 쫓겨나게 되는 거면서 왜 그 짐이나 부담을 아이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겐가? 게다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차별해온 아이를. 나는 억울해요. 내가 언제 차별을 했다고. 내 재산 빼돌려서
둘째 명의로 다 하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차별 아니야? 그네한테는 주기 싫다는 그네가 자기 아들이었어도 그랬겠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내가 둘째랑 작당하고 그런 거 어디 모를 줄 알아? 내 그 자식 괘씸해서 진짜 한 푼도 안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 동생이라고 첫째가 그러시지 말라고 찾아와서 참은 거야. 시아버지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주려던 거 다시 다 취소하기 전에. 아이고, 알겠어요. 소리 좀 그만 질러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정말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그 전에 몇 번이나 집을 나가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버티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미리 싸둔 짐가방에 있는 걸 보면 말이죠. 당신 화 가라앉으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굉장히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은 무슨 나중! 내가 자네를 보는 일은 다신 없어. 민규 아버지. 그 소리 그만하라고 했지. 민규란도 영 끊고 싶어진다고. 시어머니는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는 듯 입을 꾹 다물고는 챙겨둔 짐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잊지 않으셨고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저런 눈빛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서 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시아버지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시는 듯 했어요.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소리냔 말이다. 빈집이 될 거라니. 그걸 칠순 선물로 달라니. 내가 저런 사람을 평생을 배우자라고 믿고 의지하고. 시아버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잃은 듯 차찹한 얼굴로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내가 대신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상처받고 속상했을지 그 마음이 감히 상상도 안 되는구나.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정말 그렇기는 했어요. 안 그래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안 그래도 아파서 골마 터진 상처에 누가 칼을 가져다 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말입니다. 뭐라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뭐. 정말 그렇긴 했잖아요. 아버님과 남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저에게 이렇게 큰일이 생겨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자신에게 굉장히 큰일이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아무 곳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꾹 삼켰을 남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신경을 하나도 못 써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네. 미안해. 아니야. 당신은 지금 아무 곳에도 신경 쓰지 말고 장인어른 장모님만 챙겨. 그러기에도 버거운 거 누구보다 잘 알아. 이런 문제로 속상하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하다. 서로에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저희 두 사람을 시아버지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정신없이 부모님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좋은 소식도 들려오긴 했어요. 아버지가 의식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새로 바꾼 엄마의 항암제가 이번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소식 말입니다.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주변이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지 몇 달이 되었는데 한 번도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병원비 네가 다 냈니? 아니, 누나가 낸 거 아니었어? 남동생에게 물어보니 제가 다 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병원비만 해도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항암도 비용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장기 입원까지 하고 계시니 집을 팔아도 진작 팔아야 할 만큼의 병원비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병원비 수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다 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당신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 안 그래도 병간호로 정신없는 사람한테 그거 말고 다른 건 고민 없게 하라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모른 척해. 아버지는 정말 그러길 원하셔.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평생 시아버지에게 잘하면서 살겠다고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두 분의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시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의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도련님에게 재산 상속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받게 된 것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액수긴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못 받을 뻔했으니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부모님은 잘 계시니? 그 안부 인사마저 역겨웠습니다. 돌아가실 거라고 돌아가셔야만 한다고 제사를 지내듯 집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하는 안부 인사가 진심으로 들릴 리 없잖아요. 왜요? 또 집 달라고 하시게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잠시 노려봤어요. 어른한테 말투가 그게 뭐니?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죠. 어른답게 행동해야 어른인 거 아닌가요? 이게?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 손을 잡아 막았어요. 저는 이제 안 참아요. 여기서 저한테 손대시면 저는 바로 신고하고 고소할 겁니다. 이제 저랑 어머니나 어차피 남남이잖아요. 그 이도 친아들이 아닌데. 아니 걔는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아무리 피가 안 섞였어도 그렇지. 평생을 부모 자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전화 한 번을 안 받아? 시어머니는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한참을 투덜투덜하던 시어머니는 뭔가 저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게 있는 사람처럼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말을 꺼냈어요. 아내가 지금 민규 집에 얹혀서 살고 있다. 네, 알고 있어요. 도련님 집에 계시는 거.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는 없잖니. 걔들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나는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네한테 이야기를 좀 잘해줘라. 큰 집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혼자 살 작은 평수여도 상관없다고. 그 정도는 해주고도 남잖니? 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얼만데. 기가 차더라고요. 대충 보니 도련님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도 정말 못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난 자신의 엄마를 그렇게 눈칫밥을 주면서 나가길 바라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걸 왜 저랑 그이한테 이야기하세요? 도련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저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욱한 듯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삼켰어요. 지금은 저한테 잘 보여야 할 때이니 말입니다. 그네가 물려받은 재산이 더 많잖니. 그렇다고 평생을 자신을 차별하고 뒤에서 재산 다 빼돌려서 한 푼도 안 주려고 했고 또 그 아내까지 불러내다가 아프신 부모님 돌아가시면 빈집 되는 집 달라고 했던 사람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러 오신다고요? 지금 양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 해주겠다는 거야? 필요하시면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이도 절대 안 해주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정말 끝이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나오는데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야 이년아. 그리고 제 머리가 뒤로 확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을 잃은 제가 확 하고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찍어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아가, 괜찮으냐? 남편과 시아버지가 동시에 물었어요. 정신이 조금 멍하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잠시 잃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에 남편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는 뭔가 생각나는 듯 자리를 잠시 비우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진단서를 받아오셨습니다. 내 이 여편네를 가만두나 봐라.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지금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있고 아마 시아버지는 제 진단서를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시아버지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길 원했지만 남편은 내심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은 눈치였어요. 사실 저도 그건 마음이 편하지 않긴 했고 말이죠. 그래서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는 제 앞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야기 듣기로는 도련님이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서 시어머니를 쫓아내듯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결국 자식에게도 그렇게 버림받을 걸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나 몰라요. 물론 다 자신의 업보지만 말입니다. 남편에게 몇 번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일 놈, 망할 놈 하며 욕을 퍼부었고 말이죠. 사실 이것도 조금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이 평생 겪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하고 자조적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해주면 그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거 알기에 남편은 절대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살만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최근에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한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지만 열심히 재활을 받으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엄마는 2차 항암을 끝내고 지금 체력을 회복 중에 계세요. 다행히 암 크기는 많이 줄었고 말이죠.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희망을 본 기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참 많이 길어졌네요. 시어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인이 받을 벌이고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1세의 주부예요. 남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 얘기도 잘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선 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크게 되어서 그런지 어지간해선 그냥 듣기만 해요. 남 얘기 역시 밖에 웬만하면 떠들지 않고 제 안에 정차해 있죠. 그런 제가 사연을 이렇게 보낸 건 여기엔 아무래도 아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임금님귀, 당나귀귀 같은 기분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그리고 제 상처까지 다 털어버리려고 해요. 이건 다름 아닌 저와 우리 시댁 동서 간의 이야기예요. 저와 나이가 4살 차이쯤 나는 동서는 결혼도 그쯤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맏며느리로 들어오고 좀 지나서 아기도 낳았을 무렵 동서가 들어왔으니까요. 첫인상은 아주 말끔하고 단아하고 참 여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 저런 참한 며느리감이 들어오다니 정말 잘된 일이지 뭐냐. 큰애 너도 어딜 가면 꿀리지 않지만 둘째네는 어째 더 잘 들어왔어. 내가 아주 며느리들 갖고 여기저기 자랑할 일이 많아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작해야 며느리가 들어온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좋아하고 반기고 예쁘다고 자랑스러워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사실 저 아래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니 글쎄, 둘째 말이야. 혼수랑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놓고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런 선물을 주지 뭐냐? 내 난생 처음 이런 가방이랑 목걸이들을 다 받아본다. 이번에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들고 갔더니 다들 엄청 탐내지 뭐야. 아유, 하여간 내가 며느리를 좀 잘 얻은 게 아니야. 네, 이 말로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선물 때문이에요.
동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결혼한 이래 대뜸 명품백을 2억의 선물을 해드리고 목걸이까지 또 사다 드렸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가 그냥 보기에도 확실히 동서는 우리 어머니께 아주 잘하긴 했어요. 무뚝뚝한 저보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워낙 털털한 성격이라 딱히 이렇다 할 애교도 눈치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저보고 맨날 하는 소리가 있었고요. 하여간 난 널 보면 답답해. 좀 여우처럼. 아니, 여우 같은 척이라도 하면 안 되냐? 고민 걸 꼭 티내야겠냐고. 적당히 눈치껏 좀 해도 되는데 넌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비교를 당하더라. 에휴, 그런데 내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어머니 눈엔 어떻겠어? 에휴. 남편까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동서는 키도 크고 늘씬하고 말투도 아주 사근사근해서는 누구와도 호감을 갖고 관계를 잘 이어나가곤 했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갈수록 동서랑 시댁 행사 관련해서 의견 낼 때 보면 이상할 정도로 제가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형님, 이번엔 부모님 모시고 여기로 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집밥 좋아하시니까 아침 한 끼 정도는 꼭 숙소에서 먹고요. 그러려면 제가 햇반이랑 김치 같은 거 챙겨가면 될 것 같고, 형님은 어떤 거 챙겨오시면 좋을까요? 이미 자기가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말을 해버리고 내용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 남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했죠. 아, 동서가 햇반이랑 김치? 그럼 난 뭘 가져가야 하나? 밑반찬? 이렇게 말하자마자 냅다 굳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너무 좋아요, 밑반찬. 뭐 멸치나 장조림 같은 거.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형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간단하게 과일 같은 거 후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어른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다 끝났네요. 역시 둘이 합쳐서 하니까 일이 금방 끝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가 결론이 나버린 거죠. 말로는 제가 밑반찬과 과일 조금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걸 3박 4일치로 준비하려니까 평소 살림을 잘하는 편도 아닌 저는 좀 힘들었어요. 동서는 매사 이런 식으로 거의 의논이 아닌 통보식으로 저에게 의견을 말해왔어요. 형님, 이번 명절 때는 어머니가 전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잠깐 고기 드리러 들렀거든요. 나눠서 좀 해갈까요? 형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정해서 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얘기를 끝낸 뒤 통보를 하더군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동일하게 이게 3, 4년씩 쭉 이어지다 보니 명절과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동서가 불편해졌고 몇 번은 제 의견을 냈는데도 은근 돌려서 묵살해 버리는 거 있죠. 아, 이번엔 전을 사 먹자고요? 그런데 어디서 사시게요? 여기 근처 웬만한 재래시장 같은데 저도 돌아봤는데 비싸잖아요. 양껏 집에서 많이 한 다음에 양과 나눠서 가져가면 좀 좋아요. 저번에 형님이 하신 꼬치전 많이 남아서 우리 친정에도 가져갔잖아요. 저희 엄마가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형님 음식 솜씨 좋다고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있으니 명절 때 직접 해먹는 맛이 있죠. 그냥 이 시기에는 눈 딱 감고 해먹으면 안 될까요, 형님? 말로는 제 칭찬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네 친정도 가져가고 싶으니 직접 많이 만들어 먹자는 뜻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때는 저도 몸이 안 좋고 애들도 연달아 열나고 아플 때라 평소 같지 않게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괜히 욱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나 근데 좀 이해가 안 돼. 딱히 형님 동서 간에 누가 먼저 제의하고 시켜야 한다, 위아래가 있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그게 누구건 간에 일방적으로 시키는 입장이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요 근래 애들 열 때문에 간호하고 애들 낳으려니까 이제 내가 긴장이 풀려서 아파. 그런데
그 산더미 같은 전을 또 앉아서 끼우고 앉아서 붙이고 있자고? 난 하기 싫어, 여보. 이 말을 했더니 남편이 약간 이마를 찡그리면서 다시 핸드폰을 보며 말하더군요. 아이 참, 그냥 적당히 좀 평화롭게 잘들 좀 해봐라. 맨날 모일 때만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겠냐? 기분 좋게 다들 모여서 시간 잘 보내자고 하는 거잖아. 어째 당신은 맨날 이렇게 투덜대기만 해? 가뜩이나 컨디션도 나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외려 남편에게 이런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더 짜증나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결국 군말 않고 하게 되었고 역시나 도와준다던 동서는 계속 일이 있다는 둥 애들 어린이집 왔다 갔다 케어하느라 바쁘다면서 몇 번을 시댁을 비우더라고요. 나중엔 저도 좀 화가 나서 애들 데리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온 동서에게 한마디 했어요. 저기 동서, 나도 이제 태양이랑 별이 데리러 가야 해. 걔네 어제까지 열났는데 내가 친정엄마한테 맡겨둔 거야. 내 행색 보면 알겠지만 나도 몸 썩 좋은 거 아니고 나 웬만한 건 다 해놨고 거의 반 정도 붙여놨으니 나머진 동서가 마무리하고 가던지 해. 난 이만 가볼 테니까. 이때 제 표정이 썩 나쁘긴 했는지 쪼르르 달려와서 막 앵겨가며 애교 부리고 달래더라고요. 아이고 형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당연히 마무리해야죠. 얼른 애들 데리러 가세요. 얘들아, 얼른 큰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이러면서 막 어르고 달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버렸고요. 그런데 이날 집에 와서 누워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전화해서는 더 혈압을 올려버리시더라고요. 얘 첫째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저 많은 양의 전을 네 동서한테 다 맡기고 가버리는 게 어딨냐. 아주 저 집 애들 두 놈이서 계속 뛰어다니고 난리 부르스를 쳐대는데 네 동서는 애들 보랴 전 부치랴 좀 바쁜 게 아니었어. 나도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네 동서가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음식하고 바닥 닦고 난리가 났더라.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그렇지 집을 저 모양으로 해놓고 가버리면 어쩌냐. 와, 진짜 이 말 들으니까 환장할 것 같더군요. 뒤이어 제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계속 동서 편만 들고 계셨어요. 여기 지금 안 힘들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너만 애 키우냐? 윗사람이 돼가지고 아랫사람 잘 이끌고 해야지. 내가 안 그래도 네 동서한테 오늘 너 아주 단단히 혼낸다고 말해놨다. 그랬더니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더라. 넌 어떻게 된 게 이 집 사람이 더 일찍 돼놓고 쟤보다 철이 없어서 어디다 쓰냐? 에휴, 오늘은 그냥 봐주는데 다음에도 이런 식이면 정말 호되게 야단칠 거다. 알았니? 이때 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오르는 듯한 숨이 막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침대 쪽으로 던져버렸지 뭐예요. 완전 전 아플 대로 아프고 가서 몸쓰고 할 건 다 하고 욕은 욕대로 먹어버리게 된 거예요. 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요? 제가 하고 온 일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닌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다 덮어버리시고 그냥 앵무새처럼 동서 얘기만 하셨어요. 누가 보면 이 집 딸인 줄 알 정도로 감싸고 도시더군요. 너무 짜증나서 그날은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도 않았고 씻어도 가시지 않는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채 그냥 짜증내며 잠들어 버렸어요. 이후로 다음날 명절을 어찌어찌 치르고 저는 동서 얼굴 보기가 불편해서 누가 뭐라 하건 간에 휙 자리를 떠버렸고요. 남편은 저에게 진짜 속이 그리 좁아서 쓰겠냐고 또 야단이더군요. 아니, 앉아서 밥 먹고 그냥 설거지만 하고 일어나 버리는 게 어딨냐? 아까 어머니 불편해하시는 거 못 봤어?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너처럼 내색하는 게 어딨냐? 이때 저도 참지 않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맨날 나보고 군 같다고 하는데 그런 당신은 뭐가 그리 잘났어?
진짜 똑똑한 남자들은 노후에 보험 드는 셈이라도 쳐가면서 곧 죽어도 자기 마누라 편들고 감싸. 내키건 안 내키건 간에. 당신은 왜 그렇게 멍청해? 말이라도 내 편 되어주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뭐 도끼라도 발등에 떨어져서 부러진대? 당신 나한테 이따위로 한 게 하나하나 다 쌓여서 노후에 당신은 깡통 차는 거야. 됐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남편은 여태껏 어지간하면 제가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고 어쩌다 몇 번 화내는 것만 봐서 그런지 이때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말에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어요. 웬일로 대꾸를 안 했고 애들도 차 안에서 엄마 아빠가 전에 없이 무섭게 싸우니 다 조용하게 갔답니다. 이후로 남편도 웬만하면 저에게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어머니만 가끔 저에게 전화해 둘이 좀 잘 지내지 뭐 하는 거냐고 훈계만 하실 뿐이었어요. 저 역시 그냥 네네 하며 흘려들었고 그닥 새겨듣지 않았고요. 어차피 내 욕만 할 사람한테 그 이상 뭘 더 맞춰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편해지려 하니 저도 참 남편한테 그렇게 한 맺힌 듯 뭐라고 할 땐 언제고 왜 그렇게 자처해서 바보짓을 한 건지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서 사실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남보다 내 자신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후 저는 정말 남들이 들으면 얼척없을 결정을 해버렸지 뭐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선 그게 맞고 궁극적으로 저희 친정엄마는 저보고 네가 잘했다고 하셨지만 여동생은 이해를 못했어요. 언니 바보야? 아니, 언니가 그 동서 친정엄마도 아니고 대체 왜? 거기도 친정 있을 거 아니야. 자기네 엄마한테 애들 봐달라고 하라고 해. 암인 건 안타까운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왜 그걸 멀쩡한 친정 놔두고 시댁 형님한테 애들을 맡기는 건데? 그 노릇을 왜 언니가 하냐고. 대화 내용 말맞다나 동서에게 아주 큰일이 생겨서 오롯이 집안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다름 아닌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랑 마찰이 있고 몇 달 지나서 거의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쯤 되어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것도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이죠. 형님,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습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는 동서를 보니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수진이랑 수호 말이에요. 한동안 형님네 잠깐만 맡기면 안 될까요? 한 달 정도만요.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반년 만에 연락을 와서는 축축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 맡기는 걸 뭘로 알고 이리 쉽게 말하나 싶어 저도 받아치려는데 뒤이은 동서의 말에 그만 숨이 잠깐 멎고 말았어요. 형님, 저 어떡해요? 저 애들 데리고 오래 살고 싶은데. 형님, 저 진짜 어떡해요? 이러면서 내리 울기만 하는데 일순간 저도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만 봐도 어감이 너무 이상해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동서가 결론을 딱 내려서 말했고 정말 기절초풍할 것 같았답니다. 저 암이래요. 초기라는데 그래도 할 게 많나 봐요. 저 어떡하면 좋을지. 아직 얘네 아빠밖에 몰라요. 우리 엄마 알면 쓰러질까봐 말도 못했어요. 왜 이럴 때 생각나는 게 형님인지. 대뜸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형님.
계속 끄끄거리며 울음을 토하듯 내뱉는 동서말을 달래가며 다시 찬찬히 듣고 정리해봤는데요. 특별히 생각 없이 따라가서 받았던 암 검진에서 그만 암이 발견된 거예요. 초기라곤 하지만 동서 말마다나 이후로 빠르게 처치할 것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안에서 동서가 애들을 챙겨가며 뭔가 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 참 안타깝기도 했고 전에 동서나 똑같이 남매 아이 둘을 낳아 키우다 보니 남일 같지 않았어요. 저보다 어린 동서인데 평소 그렇게 진저리 내고 미워했다지만 암만 그래도 같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 친구도 결혼 안 한 채로 홀로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엄청 좌절하고 괴로워했거든요. 결국 상황이 일이 되어 남편에게 다시 상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선의 상황이 이렇대. 친정엄마가 심장도 안 좋으시고 어차피 봐줄 형편도 못 되는데 말해봤자 쓰러지시고 더 악화될까봐 걱정된다나 봐.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해봤자 해주실 것 같아. 그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여기까지 곰곰이 듣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절 보며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수진이랑 수호 데려오겠다는 얘기야? 뭐 나야 상관없지. 내 조카들인데. 근데 당신이 괜찮겠냐고 묻는 거야. 처음이야. 데려와서 2, 3일은 몰라도 며칠 지나고 그게 몇 주 되고 한 달 되면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느니. 저는 여기서 못 참고 다시 확 질러버렸어요. 아니 그럼 뭐? 당신은 내가 기껏 맘먹고 봐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 나라고 힘든 결정 아니겠어? 당신 말대로 힘든 거 맞아. 갑자기 집에 고만고만한 애들을 넷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떡하겠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봤자 당장 암 선고받고 충격받은 동서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봐주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걸 갖고 빈정대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남편은 좀 안심했다는 듯 한숨을 훅 불어쉬더니 다시 말했어요. 내가 뭘 뭐라 하겠어. 나야 고맙다는 것 말고는 할 말 없어. 영철이 저 녀석도 고민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당신 나중에 힘들다고 화나 안 냈으면 좋겠어. 나도 할 수 있는 한 도울 테니까 재수 씨도 당신이 이렇게 힘써준 거 알겠지 뭐. 결국 이러저러 해서 제가 졸지에 애들 넷을 한 달여간 맡게 된 거예요. 동선의 애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이었고요. 우리 애들은 그보다 위인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었어요. 다 연령대가 다르다 보니 다 같이 통솔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와중에 우리 집 애들이 좀 더 나이가 있어서인지 얘네 말을 듣긴 하더라고요. 아예 확 어른이고 큰엄마인 제 말보다는 위에 언니 오빠 말을 따르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럭저럭 제가 봐주긴 했는데 하여간 밥 차리고 치우고 각자 씻기고 하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서방님이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셔서 애들 등원과 등교는 시키셨는데 학교나 하원은 어려우니까 결국 제 손을 타야 했죠. 얘네가 우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살다 보니 다 제 차로 라이딩을 해야 했고요. 그 기간에 달력에다 애들 학교 하원 시간이며 뭐 행사날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날짜별로 적어두고 핸드폰 알람까지 맞추며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나중엔 우리 애들도 슬슬 화내더라고요. 특히 큰딸이 불만이 많았어요. 엄마, 수호가 자꾸 내 방 들어와서 다 뒤집고 난리도 아니야.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도 계속 떼쓰고 우니까 너무 시끄러워. 대체 작은 엄마는 왜 애들을 우리 집에 맡겨놓은 거야? 쟤네 언제 가는데? 집도 더 좁아지고 너무 불편해. 게다가 수지는 왜 그렇게 자꾸 삐지기만 하고 많이 먹는 거야? TV도 지들 맘대로 틀려고 하고. 애들이 버릇이 없어. 애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저도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내가 맡겠다고 해서 맡았으니 별 도리가 없었죠.
그런 와중에 동서도 아예 신경을 끈 건 아니고 주말엔 데려갔었어요. 아무래도 서방님이 주말 내내 시간 내서 애들 둘 케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동서는 우리 집에 잠깐 와서 인사치레로 음식이며 선물들을 갖고 오고 앉아서 이런저런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더군요. 형님, 진짜 아파보고 알았어요. 세상에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사람들 잘 챙기고 할걸. 새삼 형님께도 죄송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어머니도 안 해주시는 걸 형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저도 좀 머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동서와 꽤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 동서도 지금 애들만 두고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난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팠던 건 아니야.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고 맨날 어렵게 살다 보니 툭하면 친척 집에 맡겨지곤 했어. 그래서 힘들었었고.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막내 남동생 빚 때문에 엄마가 아직도 일하고 계셔. 아픈 동서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난 동서의 형편 넉넉한 것 보고 좀 부럽더라고. 이 말은 정말 조금의 거짓 없는 진실이었고 사람이 함께 힘든 시기를 건너다 보니 한결 더 진솔해지기도 하고 속에 담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못다했던 얘기를 이 시기가 되어 비로소 털어놓게 되었고 그러면서 얼마나 휴지를 갖다 쓰며 울었는지 몰라요. 동서는 동서대로 자기 처지가 기막혀 울고 저는 달래주다 보니 슬프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것도 공유하고 동서의 항암 상태도 함께 알면서 하다 보니 같이 파이팅 해가면서 뭔가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차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았고 제 딴에도 기왕이면 신경 많이 쓰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어 달을 더 맡아주고 제가 생각해도 참 스스로 대단할 정도로 그 시기를 잘 견딘 것 같아요. 내가 시어머니도 이렇게 모셔본 적 없는데 남의 식구를 이렇게 데리고 살아보네 하면서요. 이후로는 동서가 이제 자기가 애들 데리고 케어할 생각이고 친정 엄마에게도 암에 대한 얘기를 오픈했다면서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거의 3달간을 주말 외에는 자유 없이 보냈던 제 생활도 끝을 보게 되었고요. 차차 동서도 회복했고 완치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답니다. 저도 이 무렵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동서 얘기를 했는데 한 지인이 갑자기 좀 솔깃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고지 들은 건 아주 명백하게 실수이며 누가 봐도 제 잘못이라는 걸 인정할 수는 있어요. 어머, 태양이 엄마는 그래서 동선에 애들을 데리고 있었어?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나 얼굴을 못 봤던 거구나. 근데 그 암에는 내가 요즘 잘 먹고 있는 이 약이 좋은데 말이야. 우리 친정언니가 먼저 여기 알고 나한테 알려줬는데 나는 여기 라인 다 골고루 먹고 있거든. 요즘 진짜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력이 달라진 게 느껴져. 이거 자기네 동서한테도 한번 선물해봐. 이러면서 저한테 약 한 통을 가방에서 꺼내어 내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오늘 한 박스 들고 왔을 텐데. 아무튼 다 나았다지만 거기도 참 짠해서 어째? 애들 두고 암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만히 있어봐, 태영 엄마. 내가 내일 자기 집으로 이거 라인 한 박스 주문해서 갖다 줄 테니까 이참에 동서한테 한번 선물해. 암이 다 낫고 끝이 아니잖아. 그 뒤로도 관리 잘해야지, 응? 이렇게 쉴 새 없이 말하는데 저도 홀리듯이 빠져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 지인이 저한테 한 박스 크게 갖고 왔더라고요. 갑작스레 좀 황당한 가격을 갖고 말이죠. 이거 내가 다 챙겨왔어. 요거 먹고 저거 먹으면서 챙겨주면 돼. 이렇게 해서 7가지 구성인데 다 합쳐서
19만 원밖에 안 난다니까. 이번에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앞으로 계속 먹어야 할 테니까 직접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고. 이거 명함 받아. 돈은 현금이면 더 좋고 아니면 지금 당장 계좌로 싸줘도 좋아. 자기 편한 대로 해. 당시 전혀 예상에도 없던 지출이 갑자기 생긴 바람에 너무 어이없던 판국이었지만 아침 대바람부터 뭔가를 끌고 이고지고 온 사람을 생각하니 막상 거절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동서한테 뭐 해먹이거나 해주지도 못했고 그냥 애들 챙겨가며 봐준 게 다행이니 한 번쯤은 돈을 써볼까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일단 계산하고 명함과 박스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꼬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쫓아가서 이때 저에게 약을 권했던 여편네 머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넘어간 제 잘못이지 뭐 더 이상 어쩌겠나 싶어 스스로가 한심할 뿐이죠. 저는 이때 바로 받아들고 동서에게 연락해서 운전해서 집 앞까지 갔어요. 이 박스와 명함을 갖다 주러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나름 친해졌고 서로 마음이 많이 통했다고 느꼈던 저는 이후 동서의 반응에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 그건 내가 무슨 바보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동서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혀 그대로 일어나 박스를 들고 나왔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형님. 그래서 이게 뭔데요? 이게 그 땡땡땡이라는 모시기 브랜드의 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암이고 뭐고 다 낫는다는 거예요?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요? 어디서 그런 소리 듣고 오셨어요? 다소 공격적으로 받아치는 동서의 말투에 잠깐 흠칫하면서도 아무래도 암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고 내가 당사자만큼 알아본 적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저기 내가 아는 지인이 추천해 준 거야. 동서에게 했더니 이거 다 챙겨 먹으면 좀 더 몸에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온 거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 여기 명함도 있고 말이야. 나보단 직접 통화해서 그쪽에 물으면 더 자세히 얘기해 줄 거고. 그런데 그 말에 동서는 표정을 확 찌푸리더니 세상 무슨 구걸하러 온 거지를 내쫓는 것 같은 얼굴로 짜증을 내는데요. 어쩌다 내 의도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왜곡될 만한 짓을 한 건지 헷갈리더군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말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 화를 가눌 수가 없었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프다가 겨우 나은 사람 두고 다단계 영업이라도 하시게요? 그 브랜드 저도 숱하게 들어봐서 잘 알거든요. 우리 동네 엄마도 거기 다녀요. 안 그래도 저한테 헛소리 해대길래 아주 문전박대해서 쫓아냈는데. 형님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남 아픈 걸 떠벌리고 다니고 그걸 갖고 이렇게 가짠치도 않은 뭘 얻어와서 저한테 돈이라도 벌어가시려고요? 내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이 말에 저도 숨이 막 몰아쉬어지면서 감당이 안 됐어요. 다단계 영업이라뇨. 그리고 이건 제가 사온 거예요. 동서 보고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돈 주고 엄연히 걱정해서 사온 걸 갖고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이때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디 한 부분에선가는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꼭 말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소한 자기 애들을 2-3달씩 품어줬던 시댁 형님이라면 그리고 그간 그렇게 간간한 정이라도 들었다면 이유라도 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동서는 이후로도 뒤도 보지 않고 독서를 퍼부었고 전 완전 질려버렸어요. 그래, 원래 동서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것들이 새삼 기억나더군요. 형님, 아무리 형편 안 좋으시다지만 암 환자 갖고 이렇게 영업하셔야겠어요? 됐고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다. 뭐 얼만데요?
제가 형님 얼굴 봐서 돈이라도 드리긴 할게요. 그런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둘 다 기분 상하고 의상하고. 대체 형님 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사시는 거예요? 참, 인간관계 좀 제대로 하고 사셨어야지, 대체. 아니, 아무튼 얼마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은 인연을 끊으세요. 와, 이건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냐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는데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우리는 한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되었죠. 동서, 아무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왔겠어? 이거 내가 동서 주려고 돈 주고 사온 거야. 진짜 너무한다. 말을 꼭 그 모양으로 해야 돼? 나 그만 갈게. 그렇게 해서 제가 박스를 들고 나와버렸어요. 저는요, 솔직히 동서가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이후로 저한테 미안하다든지 어쩌고 하는 문자라도 보낼 줄 알았어요. 아니,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정이 어찌 되었건 알겠다고 수습 정도는 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러긴커녕 저는 또 여지없이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폭탄을 듣게 되었어요. 세상 서러워서 어머니한테도 대들게 되었고 일이 엄청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야, 처제야. 넌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지금 둘째 울면서 전화 왔다. 형님이 아픈 자기를 두고 다단계 영업을 하려고 했다나? 내가 진짜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넌 어쩜 애가 그러냐? 네 남편 벌이 시원찮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같은 형제끼리 피를 빨아먹으려고 해? 어머니는 이렇게 안 건드려도 될 자존심을 팍팍 찔러가면서 제 속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러고도 멈출 줄 모르셨죠. 야, 그것도 걔네 친정이 여유가 있는 거지. 영철인 네 남편이랑 별 차이도 없는 걸 알면서 그래? 참말 말고 얼른 전화해서 사과 제대로 해라. 대체 이게 뭐냐? 둘째네 들어온 일에 아주 그냥 너랑 안 싸우고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다. 이 와중에 저보고 사과하라는 어머니. 간신히 참고 누르고 있던 것들이 폭발해서 전 왁왁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남편과 서방님까지 이 일을 알게 되어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머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한쪽 말만 듣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윽박지르세요? 어머니는 제가 동서 암인 거 알고 수진이랑 쏘 맡아서 3달을 데리고 있던 건 모르세요? 왜 아예 그런 일은 없던 것처럼 제가 천하의 나쁜 인간인 것처럼 말하세요? 그거 제가 돈 주고 사간 거예요. 동서한테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 돈 19만 원 내서 사간 거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형제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둥 아픈 사람한테 다단계 영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냐고요? 어머니는 제가 아각거리며 대더니 기겁하셨는지 버르장머리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결국 본인 아들들에게 일러바치는 바람에 일이 커져버렸고 남편은 또 저한테 화내기 바빴어요. 내가 그러게 뭘 했어. 어설프게 도와주고 할 거면 그냥 하지 말랬잖아. 당신이 안 나서면 재수 씨랑 영철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했을 텐데 왜 괜히 껴가지고 좋은 일을 해주고서도 왜 이렇게 욕을 먹냐? 저는 이때 진저리가 나서 다 듣기 싫으니 그만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조용히 못해? 나 지금 아무 말도 듣기 싫거든. 이 와중에도 내 의도를 아는 당신까지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면 뭘 어쩌라는 거야? 내가 당신 조카들 봐준 게 그렇게 멍청하고 한심한 짓이냐? 내가 누구 때문에 봐준 건데? 동서가 불쌍해서 봐줬겠어? 동서도 동서지만 당신 조카들이니까. 당신 동생의 자식들이니까 봐준 거잖아. 어머니가 말을 저리 하실지언정 당신은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소리를 했어야지. 좋은 말 할 때 방에서 나가.
안 그럼 내가 나가. 그러니 남편도 결국 주춤하며 뒷걸음질로 나가버렸고 저는 진작 쓸데없는 짓 말라던 여동생 말을 왜 안 들었나 싶어 너무 스스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하소연하겠어요. 친정 가족들에게도 얘기해도 바보 취급 받을 거고 지인들에겐 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한 시간들을 한참 보내고 있었는데 쥐죽은 양 침묵하던 남편이 슬슬 말을 꺼냈어요. 듣고 바로 확 째려보는 저에게 뭔가 달래면서 얘기를 잘 들어보라며 눈치를 보더군요. 그게 재수 씨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봐. 그래도 당신이 자기 챙겨줘서 고마운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케이크 같은 것도 기프티콘으로 보내줬어. 당신 주라고 말이야. 자기는 차마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겠다나?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 기분 좀 풀어. 왜 저는 이런 말도 이런 시도도 기분이 나쁜 걸까요? 그렇게 미안했으면 본인이 연락을 했어야죠. 아무튼 저보고는 케이크 기프티콘 잘 받았다고 인사라도 하라는데 전 곧 죽어도 싫다고 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좀 놔둬. 제가 이렇게 성질을 내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비장의 무기라는 듯 얘기를 꺼냈어요. 실은 어제 영철이도 생각해보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것 같다고. 당신이 그럴 때도 없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계속 안 좋은 감정만 갖고 어떻게 가겠어. 기분도 좀 풀 겸 돌아오는 이번 주에 부부끼리 어디 여기 외곽이라도 나가보자고 하네. 당신도 요즘 답답해하고 힘들어했잖아. 애들은 어머니가 봐주신대. 우리 그냥 좀 다녀오자, 어? 그러면서 전에 없이 막 설득하겠다고 용을 쓰는데 진짜 머리가 아파 죽겠지만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제가 제일 죽겠으니 얼굴 보긴 진짜 싫지만 그냥 못 이기는 척 털어버리고 와야겠다. 하지만 이번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럭저럭 수락하기로 했어요. 그냥 한 집안 식구들이 더 얼굴 붉히는 게 싫을 뿐 그렇다고 다시 가까워질 것도 절대 아닌 다짐을 갖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뭐 본인들 딴엔 미안하다면서 코스랑 다 짰다고 자기네가 안내하겠다고 하더군요. 코스별 주소라며 링크 같은 것들을 잔뜩 보내놨더군요. 이제 각자 차에 올라타려는데 동서가 제 눈치를 보더니 찔끔찔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차를 타고 가면요. 되게 엄청 맛있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 곳이라 엄청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뷰도 아주 예뻐요. 저도 전에 친구가 데리고 가줬는데 경치도 좋고 되게도 신선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우리 노래방도 가고 그래요, 형님. 이러면서 눈치를 보기에 저도 서로 번거롭고 분위기 어색한 거 싫은지라 그냥 알겠다고 단답했어요. 솔직히 당시 동서 얼굴, 아니 뒤통수만 봐도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그래도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나는 돌이다, 돌이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돌이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다. 먹고 노래나 부르고 그냥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하여 동서와 서방님이 소개한 대게집은 정말 한눈에 봐도 앞에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지는데 또 건물 자체는 엄청 신식으로 리모델링된 멋진 곳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신선한 대게들을 골라주고 그걸 쪄서 내주더군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데 대게 가지고 이것저것 한 메뉴들도 많아서 좋아 보이긴 했어요.
저도 먹을 줄은 아는데 사느라 바쁘다 보니 이런 곳에 나와보지 못했거든요. 하여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대게가 아주 튼실하게 준비되어 나왔는데 이 동네 전체 흐름이 그런지 몰라도 물회부터 해서 찜이랑 대게라면 그리고 스키다시까지 진짜 화려하게 나왔어요. 확실히 우리 동네에서 저와 남편이 가끔 기분 낼 때 시켜 먹던 것들이랑은 질이 완전 달라 보였어요. 다들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제 각자 앞접시에 가져가는데 남편이 몇 점 뜯어주더군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먹었어요. 이런 저를 주시하던 동서도 살을 뜯어서 제 앞에 놔주더군요. 형님, 이거 따뜻하고 살도 많아요. 이걸로 드셔보세요. 맛있으시죠? 솔직히 맛있으실 텐데 아직도 기분 상하셔서 말 일부러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루 아예 제대로 놀고 편하게 지내요. 저도 다 나은 겸 그리고 형님도 기분 푸실 겸 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동서가 말해버리니 옆에서 서방님이나 남편이나 절 멀뚱히 쳐다보니 꼭 제가 완전 분위기 망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꼭 참고 입에 넣고 먹는데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먹게 좀 놔두지. 왜 저렇게 굳이 말을 얹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걸까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또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좀 먹어. 봐, 이것도 있잖아. 물에도 먹고. 다 당신 좋아하는 거야. 많이 먹으라고. 그러자 냅다 동서가 받아치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아주버님은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맞아요, 형님. 아주버님도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맛있고 기분 좋게 드세요. 이것들이 진짜 날 다 바보로 보는 건가 싶어 한숨을 크게 들이쉬려 하는데 순간 남편이 갑자기 말문을 막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재수씨. 전 그냥 이 사람이 진짜 기분 좋게 잘 먹길 바라서 한 말이에요. 잘 지내면 좋은 거지만요. 이렇게 전에 없이 선을 딱 긋는데 동서도 흠칫 눈이 커지더니 웃으면서 물을 막 마시더군요. 웬일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노선을 타나 싶어 좀 의아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몇 점 발라 먹었고 대게와 같이 나온 물회며 비빔국수도 맛있어 보이길래 덜어서 먹었어요. 확실히 아싸란 양념이며 신선한 해산물이 뒤섞이니 새콤달콤해서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꼭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은 이런 식으로는 많이 안 드셔보셨죠? 이참에 많이 드셔보세요. 저희가 일부러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른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싶어 쓱 쳐다봤는데 남편이 또 그걸 대꾸하고 앉았더군요. 하긴 재수씨는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다고 했죠? 그럼 워낙 해산물 많이 드셔봤겠네요. 그러면서 남편과 서방님이랑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대뜸 동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저도 한번 빤히 쳐다봤어요. 에이, 아주버님. 이게 바닷가랑 육지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해산물 못 먹나요? 형님도 육지에만 살아서 못 드셔보신 건 아닐 거잖아요, 엄연히. 그쵸? 이러는데 이건 누가 들어도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더니 이게 분위기 풀어보자고 부른 건지 사람을 앉혀놓고 장난 조롱질을 해대려고 부른 건지 후자가 더 확실한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 결국 전례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형님 형편이 여의치 않으셨다면서요. 저번에 그 뭐야. 친정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해 입고 자라는 바람에 여러모로 한이 많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집이 가난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못 드셨던 거죠? 그 얘기를 대체 왜 하나? 굳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 건지
눈이 완전 커진 채로 동서를 응시했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해실해실 웃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하는 말은 다 되는 줄 아는 양 떠들더라고요. 남편도 여기선 더 이상 대화를 잇기 어려웠는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형편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뭐 육지에 살고 바닷가에 살아서 차이는 아니죠. 엄연히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걸 굳이 아닌 척하는 건 좀... 듣다 못해 저는 이때 소리를 내어 분위기를 확 깨버렸어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아무 말 않고 먹기만 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뭐 육지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안 먹어본 척이라도 했나? 그랬더니 동서는 되게 곤란한 얼굴을 하며 또 희죽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참. 형님 또 화내신다.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하고 만난 거잖아요.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집 가난해서 여유 없었다고요. 형님 입으로 말하신 걸 제가 말한 것뿐인데 왜 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런 거 못 드셔봤을 것 같아서 제 딴엔 기분도 푸시고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런 건데요. 지금 형님 때문에 분위기 다 어색해지잖아요. 와, 정말 이땐 눈이 완전히 다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사람을 대놓고 바보 취급하고 우쭈쭈 굴려대는 게 아니면 대체 뭔가요? 집단은 저한테 풀자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건 되려 더 골려 먹으려고 부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에이, 형님도 참. 만난 거 드시고 서로 좋자고 한 건데 너무 화를 내시네요. 그죠? 저번에 저한테 은근슬쩍 다단계 영업하시려고 들 때도 이런 분위기여서 하여간 곤란했는데 우리 형님 기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렵다니까요. 아무튼 일단 그 순간 동서가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동안 눈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남편의 이런 모습을 결혼 생활 10수년이 되도록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마치 번개가 확 몰아쳐버린 마냥 엄청 싸하고 둔탁한 소리가 쫙 하고 나버렸고 그 소리는 남편의 그 큰 손이 서방님의 한쪽 뺨을 찢듯 확 갈겨내는 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일어선 남편의 팔을 간신히 떨며 잡았어요. 당신 왜 이래? 왜 이래? 어이없는 표정으로 볼을 감싸쥐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서방님에게 남편은 정말 조금도 거르지 않고 총알을 연달아 쏘듯 마구 질러대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진짜 참고 또 참았는데 진짜 이 정도로 참아줬으면 됐지? 너 진짜 네 형을 뭘로 보는 거야? 너 이 새끼 안 일어나? 그러면서 안 그래도 뺨 맞은 서방님 멱살까지 잡고 확 일으키는데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며 서빙하던 이모님들까지 다 쳐다보고 상황이 난감해져 버렸어요. 이 인간이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러나 싶어 뜯어말리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지 뭐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그냥 스르륵 자리에 털썩하고 앉아버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데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정말 별개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네 와이프가 네 형수 갖고 말을 졌다고 하고 있으면 네가 먼저 조동이를 쳐버렸어야지. 내가 네 뺨을 날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러는데 서방님은 어찌나 황당하셨던지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못 낸 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어서 남편이 끝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 결국 사람들은 이게 남편 옆에 앉은 제가 아니라 맞은편 앉은 동서를 가리켜 야단치는 말인 걸 눈치채고 그쪽으로 시선을 쏟더라고요. 동서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얼굴을 푹 숙여버리고 말이죠. 네가 가만히 있으니 네 와이프가 입이나 함부로 눌려대고 앉았지. 네 형수 우스운 줄 알고 지금 주사위 떨구듯 갖고 노는 거 안 보이냐?
그러고도 목구멍이 그게 넘어가? 남편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말하는데 이 사람이 그간 매번 동서하며 자기 동생인 서방님 편을 들어가며 제 속을 어지간히 썩인 것이 단순히 그들 편에 서서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사람이 돼서 낫뚜껑을 끼고 앉았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적어도 인간인 척이라도 하고 있던가. 네 와이프 아파 죽겠다는 걸 네 형수가 듣고 네 애들까지 데려가서 먹여주고 키워준 건 안중애들도 없냐? 돌아오는 대우가 이따위야, 어? 뭐? 없이 살아서 못 먹어봐서 좀 사 먹여주려 했다고? 진짜 대기로 한번 확 쳐맞아봐야 정신 차리나 진짜. 남편은 이 순간에도 동서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동생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무자비하게 몰아가며 뭐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 쎄하게 찬바람이 불고 우리 앞에 놓여 그렇게 화려한 모양새를 자랑하던 대게들도 겉면이 볼품없이 식어버리고 참 초라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겨우 침을 꼴깍 소리 안 나게 삼키느라 숨죽였던 저는 견눈질로 동서를 살짝 봤어요. 무슨 얻어맞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어린 아가 있더라고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동서라고 본 적이 뭐 있었겠어요. 남편은 스르륵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서에겐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서방님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야, 내가 재수 씨한테 뭐 쌍욕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형수를 얼마나 못같이 알았으면 내가 있는 앞에서도 저 따위로 말을 굴리고 앉았어. 한 번만 더 말장난하면 나 진짜 더한 말장난도 할 수 있어. 개 같은 연인에 뭐하는 연인에부터 해서 니네 집까지 쫓아가서 다 엎어버릴라니까. 니 바로 옆에 있는 니 와이프한테 전해. 내가 이번만 직접 말 안 하고 참는 거야. 알겠어? 그러더니 남편은 뭘 그러고 서 있냐고 저한테 당장 따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에 갔고 남편은 운전석에 앉더니 그대로 고개를 받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저도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차 안에 멍하니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한 20여 분 지났을까요? 정적을 깨고 딸내미로부터 전화가 오길래 잠깐 받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쓱 던지더군요. 나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배고파. 그 말에 남편은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면서 근처 가까운 횟집을 찾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려 들어간 곳은 약간 외관은 허름한 집이긴 했는데 맛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남편이 해산물 튀김이나 물회 등을 잔뜩 시켜대더니 산더미처럼 쌓아두더군요. 얼른 먹어. 나 배 엄청 고파. 이거 다 먹을지도 몰라. 그니까 당신 눈치껏 빨리 먹어. 이러더니 고개를 푹 받고서 정말 후루룩 마시더군요. 저도 따라서 먹었고 거기서 먹었던 물회도 맛있고 아주머니가 내주신 미역국이며 튀김까지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먹는 내내 우리는 앞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나가는 길에 남편은 애들도 먹이자며 튀김을 포장하더니 그 길로 집까지 왔답니다. 이후로도 우리 부부는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꼭 그렇게 할 말은 하셔야겠는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확실히 어머니도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더군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요. 저기, 첫째야. 당분간 둘째네랑 연락 안 해도 된다. 그냥 필요한 거 내가 말할 테니까 나한테 물어봐라. 굳이 서로 왕래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 알고 있어? 이러시길래 저도 그냥 그 말에 따르고 있어요. 그리하지 말랬어도 그럴 예정이었으니까요.
이후로 명절을 몇 번 지냈지만 우리는 동선회와 안 마주치도록 가고 있고 남편은 이후로 서방님과 어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형제니 미워도 어째도 화해는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저와 동서와 관련해선 어떤 화제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동서도 동서고 그때 남편이 나서지 않았다면 전 머리채라도 잡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그렇게 나서다니 아직도 그 부분이 좀 희한하고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무쪼록 제 편을 그리 들어줄 줄 몰랐기 때문도 있고요. 일단 저는 동서와 관련해서 크게 데인 후로 사람들 관계에서 제 얘기도 잘 안 하고 남 얘기도 막 새겨듣지는 않아요. 다시는 그런 지긋지긋한 일을 겪고 싶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란, 그리고 특히 말이라는 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에 털어놓는 것으로 좀 정리하고 완전히 묻어두려 합니다.